블라디미르 푸틴은 전쟁을 무기한 연장하기 위해 거대한 폭탄 실험실을 건설했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 완벽하고 무자비한 계획이었습니다. 실험실은 전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의 가장 깊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외진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먼 어둠에서 나타난 미사일과 가미카제 드론이 매일 밤 악몽처럼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내려앉았다. 에너지 인프라는 마비되었다. 전선의 군인들은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거대한 생산 네트워크는 천천히 우크라이나를 질식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어떤 곳도 영원히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도달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동굴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키이우는 몇 달 동안 서방의 끝없는 레드라인 논쟁을 지켜보았습니다. 외교적 지연을 기다렸고 장거리 무기에 대한 허가가 결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바로 이 점 서방의 우유부단함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전술이 효과를 발휘하는 동안 러시아 공장은 24시간 내내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물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들의 군사 능력과 공학 기술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구원 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파괴적인 기술을 생산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임을 이해했고 마침내 그 장벽을 돌파했습니다. 긴내에서 생산된 4,000km 사거리의 플라밍고 미사일과 서방에서 제작한 에이테겜스와 스카이프 시스템으로 마침내 정추적 제한이 해제되자 그들은 그 실험실들을 지도에서 지웠습니다. 푸틴의 전쟁 기계는 그가 숨겨놓은 바로 그 생산 라인에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파괴의 소용돌이는 1월 13일 밤 로스토프의 아틀란티웨로 드론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략적 충격은 2월 5일 아스트라한의 카푸스틴 야르 미사일 시험장을 목표로 삼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의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푸틴이 전 세계에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사용한 오레시니크 미사일과 같은 무기가 시험된 이 거대한 복합단지가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동안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조립 건물과 기술 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 타격은 러시아의 신무기 시험을 몇 달간 지연시켜 기술 개발 일정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불과 나흘 후인 2월 9일 로스토프 근처에서 6,000대의 FPV 드론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런 다음 2월 12일에 볼고그라드의 대규모 코틀로반 탄약고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에 의해 폭발하였습니다. 이 모든 작전의 절정은 2월 20일 밤이었습니다. 사거리 3,000km의 우크라이나 국내 생산 플라밍고 미사일이 우드무르티아의 보트킨스크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22번 작업장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장소가 아닙니다. 보트킨스크는 러시아의 RS-24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주요 생산센터로 러시아의 핵업재력을 제공하는 부라바 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그리고 매일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스칸데르 M과 킨잘 미사일을 생산합니다. 군사 분석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 공장에 대한 공격은 즉시 전선에서 이스칸데르와 킨잘 미사일 생산을 20에서 30% 정도 늦췄습니다. 이는 전선에서 러시아 장군들이 필요로 했던 긴급 탄도미사일 지원을 완전히 방해했습니다. 러시아가 내부적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동안 전선에 힘을 공급하는 가장 큰 물류 동맥이 미국과 유럽의 미사일에 의해 완전히 끊겼습니다. 3월 7일 오전 7시 30분에 몇 달간의 정보 수집이 도네츠크 국제공항에서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산 ATACMS와 프랑스, 영국 STIP 미사일을 사용하여 러시아의 전략적 샤헤드 136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공중 우위를 제공하고 우크라이나 도시들의 죽음을 내린 비대칭 전쟁의 지휘본부였습니다. 거대한 2차 폭발과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는 전선의 러시아 공격분에게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공중 지원 없이 전선의 공격부대는 중무당한 진격이 멈추었고 그들의 작전 추진력은 심각하게 꺾였습니다. 생산 라인의 표적화, 시험센터의 파괴, 기존 비추물의 폭발은 전쟁의 흐름을 바꾼 3중 충격화를 만들었습니다. 자체 공장이 불타고 후방 창고가 폭파되면서 러시아는 물류 질식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은 크렘린 행정부가 긴급 동맹국에 의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적 정지는 북한이었다.
수백만 톤의 포탄과 탄도미사일이 비밀 열차 운송을 통해 평양에서 러시아 동부 국경으로 운송되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구원은 큰 물류 실패로 변했다. 북한에서 온 탄약의 상당 부분이 비표준 말로 부정확했다. 생산 중 금속 공정 오류와 저품질 추진제 사용은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포탄이 포신에서 폭발하여 러시아 포병 부대가 자신들의 참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를 안고 구축된 북한의 보급선은 지상에서 군사 균형을 바꾸기보다는 부대 내 불신과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 물류 도박은 러시아 군대가 크게 의존하던 우월한 화력 교리를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발전했습니다. 탄약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자 다른 주요 동맹국들로 눈길이 돌려졌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문이 하나씩 닫히고 있었다. 러시아의 주요 드론 공급국인이라는 2026년 초부터 내부 및 외부 위기에 직면해야 했다. 지역 긴장과 국내 정치 혼란이 증가하면서 테헤란 행정부는 자국 방어 필요성을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의 생산 라인이 자국 분대를 위해 가동되는 동안 러시아로의 드론 및 탄도미사일 선접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테헤란의 경제 혼란과 물 위기와 같은 시민 불안은 정권이 외국 작전에 자원을 할당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은 가장 큰 침묵의 동맹국인 중국의 입장이었습니다. 베이징은 처음부터 직접적인 무기 판매를 피했지만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마이크로칩, 기계도구, 이중용도 상품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경제 봉쇄나 2차 제재 메커니즘이 무자비하게 발동되었을 때 상황이 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 군수산업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중국은행, 중국공산은행, 심지어 지역 결제에 사용되는 쿤룬은행과 같은 주요 금융기관들이 서방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를 잃을 것을 우려하여 러시아로부터의 위안화 결제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흐름이 차단되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부품 공급 경로가 막혔습니다. 우랄 산맥 너머의 생산 라인은 필요한 집적 회로와 광학 센서를 찾을 수 없어 생산 속도를 늦추거나 일부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전선 뒤의 이 물류 병목 현상은 즉시 전장에 반영되었습니다. 탄약, 드론, 중요한 공중 지원이 부족해진 러시아 군대의 작전 능력은 마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적의 이 깊은 취약점을 완벽한 전략적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2023년부터 지속되었던 교착 상태는 2026년 초에 지도상의 역동적인 변화로 이어졌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쿠피안스크와 코스티안티니우카 전선에 집중된 방역으로 러시아의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깊은 방어망이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총 460제곱킬로미터의 영토가 해방되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방공망이 뚫리고 포병 지원을 잃어버려 그들의 위치를 포기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이 만든 섬호전에서 적을 약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파괴는 전선이 아니라 전선 뒤의 심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이제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2월 27일 밤에 13개의 다른 러시아 지역에서 동시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것은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첫 대규모 발표였습니다. 국가의 보호 약속은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대피소로 몰려들면서 지역 텔레그램 채널은 통제할 수 없는 정보의 흐름으로 넘쳐났습니다. 국영 매체가 사건을 축소하려 했지만 하늘을 밝히는 폭발의 섬광과 정전은 사람들의 눈에 안전지대라는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게다가 이 민간인의 공포는 엘리트의 갇힌 분까지 퍼졌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1700km 깊이의 거대한 공장들이 불타오르면서 과도 정치가들 사이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자본 소유자들은 이제 전쟁의 대가를 개인의 안전 측면에서 직면하게 되면서 자산을 해외로 옮기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정권에 대한 충성심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사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재정 지원하던 생명선도 차단했습니다.
1월과 2월에 일스키와 슬라비안스크 에코 정비소를 포함한 13개의 중요한 에너지 시설이 잇따라 타격을 받았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피해액은 1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손상으로 러시아의 석유 처리 능력이 즉시 22%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 완벽한 물류 급착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점점 더 좁아지는 전쟁 경제의 원안에서 크렘린의 행동 여지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하나의 이론적 선택지는 생산 시설을 우크라이나의 손이 닿지 않는 먼 시베리아 깊숙이 이전하고 새로운 보호되고 매우 안전한 지하 공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조정은 수백억 달러의 새로운 자본과 수년간의 대규모 엔지니어링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정유소, 석유 저장소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은 국가의 생명선인 수출 수익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산 적자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고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리면서 군사 산업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길 재정적, 기술적 역량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수의 전자 부품을 천문학적인 가격과 큰 위험을 감수하고 암시장에서 조달하여 조립한 미사일은 생산시설 밖으로 배치되거나 조립센터에 전달된 첫날 밤에 위성 추적에 의해 표적이 됩니다. 모스크바는 무기가 전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잃어버리는 악순환에 갇혀 있으며 이것이 대전략 방정식에서 진정한 핵심 질문이 떠오르는 지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적이 이 물류 붕괴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재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 지상 작전 지도와 최근의 심층 타격 데이터는 키예프가 타협 없는 공격적 결단력으로 궁수를 쏘는 교리를 계속 적용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서방 동맹국의 신호정보 네트워크, 고해상도 위성 시스템, 국경 너머에서 활동하는 파르티잔 세포가 전달하는 실시간 좌표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를 위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표적풀을 만듭니다. 토착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의 배치는 3,000km 깊이까지 침투할 수 있어 러시아의 전통적인 전략적 깊이의 이점을 지리적 오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탄약 생산 회복에 조짐을 보이는 새로운 작업장과 대체 공급 경로를 가동하려는 시도를 감지하는 즉시 정밀 타격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키예프 행정부는 전술적 인내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적의 군사산업 복합체가 숨을 쉬고 생산 라인을 통합하거나 새로운 방어 우산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적 틈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상황은 매우 명확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비대칭 전략과 첨단 기술의 심층 타격 능력은 러시아의 거대한 군사산업을 자국 영토에 가두었습니다. 푸틴이 막대한 투자를 한 폭탄 실험실이 잔해로 변하고 있는 동안 그가 의존하던 국제동맹 네트워크는 하나씩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들은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자체 위기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압은 전선에서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단순히 지상에서 적 부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거대한 글로벌 물류 체인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크렘린의 군사 결의, 경제적 회복력, 내부 보안의 동시 붕괴입니다. 밤에 울리는 사이렌과 멈춘 생산 라인은 전쟁의 방향이 이제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비디오와 심층 분석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진실을 추구하는 PPR 글로벌과 함께하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